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은 부채 많아 망한다면서 왜 망하지 않는가? 총부채 GDP의 300% 넘어섰다. 느슨해진 디레버리징. 중국의 기업 부채는 300%가 넘습니다. 2019년 7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벌써 2019년 기사죠. 한국이 IMF 당시 기업 부채 비율이 30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미 망했어야 했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들은 도미노 파산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의 기업들이 도미노로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도 중국의 기업들의 연쇄도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1970년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부분 메이저 은행들은 국유 은행들입니다.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이 세계 은행 순위에서 1위에서 4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 당시 은행들은 권위주의 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국유 은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 은행들은 기업이 부도 위험에 닥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정부는 은행들에게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만기 연장, 채무 재조정, 자금 지원, 자금 추가 지원 등으로 지원합니다. 일단 은행이 자금으로 메워주고 또 모자르면 세금으로 퍼주면서 문제를 덮습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그 기업들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국유은행이 막아주면 기업의 위기가 와도 사회적인 위기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즉 중국 기업의 위안화 부채, 즉 내수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외화 부채인데요. 외화 부채는 중국 정부에서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1997년 IMF로 망한 것이 바로 외화 부채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죠. 따라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가 넘는 고금리였죠. 따라서 일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와 한국에 투자를 하거나 동남아에 고금리로 빌려주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한국에까지 오자 문제가 되었죠. 일본에서 빌려온 자금은 단기 자금이었고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빌려준 자금은 장기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단기 자금을 만기가 되어서 빼가자 한국은 장기로 돈을 동남아시아에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외화 유동성이 경색되었고 종금사 등이 파산하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IMF에 손을 벌리며 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중국에게는 외화 부채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IMF 당시 한국과 달리 2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한국도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죠. 외화 유동성이 없어 망한 한국의 IMF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외화 부족을 대하는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1997년 IMF를 한국이 맞고 나서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퍼붓지 않습니다. 2022년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이 1,400원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구두 개입과 시장 개입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1997년처럼 대놓고 미국 국채를 팔아가며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습니다. 차라리 외화 부족으로 환율이 크게 오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지키려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IMF가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1998년 러시아, 2022년 현재 튀르키예가 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루브라, 터키 리라와 가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성장 극대화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전까지 한국은 성장 극대화 전략이었습니다. 국유은행으로 높은 부채를 일으켜 투자를 극대화하고 고용을 크게 늘려 결국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 한국은 은행이 BIS 비율 등을 지켜야 해서 높은 부채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방만하게 하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고용이 둔화되고 낮은 성장률로 가게 되었죠. IMF 전에는 7, 8%의 GDP 성장률이 있었다면 지금은 2, 3%의 성장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부채 비율이 낮아 국가 부도의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헝다 기업을 비롯한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이 2021년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도 중국이 성장 극대화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바꾸면서 부채를 축소한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망할 확률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인데요. 중국도 성장률이 낮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면 고용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죠. 실업률이 높으면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 불만 세력이 많아집니다. 중국은 항상 농민 반란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태평 천국의 난, 황건적의 난 등이 대표적인데요. 따라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실업 문제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 위기인데요.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린 것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급상승한 엔화 때문에 수출로 성장이 힘들어졌죠. 결국 일본은 수출보다는 내수로 돌아서게 됩니다. 내수를 키우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저금리는 주식,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올라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BIS를 동원해 은행의 부채 비율을 8%로 맞추라 했고요. 은행은 기업의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의 대출 회수는 부동산 붕괴를 가져왔고 일본은 기업이 무너지며 주식, 부동산 버블이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중국도 부채 문제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외화 부족인데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 어느 나라도 외화 부족으로 인한 국가 부도의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젤3가 도입되죠. 바젤3의 핵심은 미래의 부채를 현재 부채로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재 대상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인데요. 그래서 2023년 바젤3가 도입되면 한국의 전세자금 대출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부채 건전성 때문이죠.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의 뇌관입니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까다롭게 본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저금리가 지속되었다면 바젤3가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고금리로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노인이 되면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저금리로 돈을 수신해서 고금리로 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부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 바젤3의 핵심입니다. 지금 세계 1위에서 4위까지 은행이 중국의 은행이죠. 이 얘기는 중국의 국유 은행들이 1980년대 일본의 은행처럼 부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탑10 은행들 중에 일본의 스미토모를 비롯한 일본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죠. 미국의 BIS의 바젤3를 통한 규제로 중국 은행들의 부채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은행들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달러와 결제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중국 은행들은 부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젤3의 나비 효과가 중국의 부채를 급격히 줄이면서 부동산 급락, 부실 자산 증가, 은행 부실의 나비 효과로 중국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중국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한 위험합니다. 미국이 적으로 규정하고 작정하고 때린 국가들 중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